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보면 알아요. 노무현 때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은 다 써 있어.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에다가. 중앙에다 뭘 설치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 생기면 그 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그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명령합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어떻게 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시키는 거래요. 딱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시도의 국가균형발전 시도 지역 혁신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 시, 군, 구에도 다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다 지침을 내려. 시기별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돌아버리겠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 지배받는 것보다 자치가 더 낫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지방에다 지시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는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해요. 우리는 아돌프 가스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분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치 분권 우선주의야. 균형 발전 우선주의가 아니야. 균형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균형 발전이 무너져요. 전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다 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부산은 뭐라고? 부산을 봐. 부산이 제2도시였잖아. 그런데 지금 인천보다도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됐어. 남는 건 노인하고 바다뿐이야. 부산이 균형발전 우선주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거야. 자치분권 우선주의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경수가 뭐 이 부울경 메가시티 어쩌고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 너무 몰라. 너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 이해가. 자치분권 우선주의로 해서 하면 자기네는 자기네가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스스로 가능성을 최대화시키는 거야. 지역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울산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중앙에 있는 무슨 위원회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방선거 해라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라가. 가면 갈수록 점점 지방이 소멸하고 있어요. 연방제 국가체제로 전환해야 돼.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게 자유를 부여해야 됩니다. 철저한 자유를 부여해줘. 마을 공동체의 자치 분권이 안 되는 경우 인간에게 주어진 타고난 이성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힘센 자에게 지배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자치할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우 교수가 쓴 이 책 분권적 국가개조론, 스위스에서 정치를 묻다. 안성호 교수가 쓴 왜 분권 국가인가, 리바이어던에서 자치 공동체로. 이 책 예전에 강의할 때 다 소개했습니다.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 독일어권 국가들이, 안병영 교수는 그 유명한 그 문화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을 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연세대 교수를 하셨고, 비인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지금 뭐 은퇴해서 교육부 장관을 2번
2번 하셨죠.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본 장관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어디 시골에 가서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서 사시면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셨으니까 그 오스트리아 모델을 여기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내가 읽어봤는데 이 책도 재밌어. 그런데 이 학술적으로 쓰신 거니까 재미있다기보다는 사실상 똑같아. 사실상 독일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 권력 구조는 다 달라. 권력 구조는. 그래서 우리가 나라마다 세 나라가 독일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가 다 권력 구조가 다 달라. 덴마크도 네덜란드도 저 북유럽 국가들도 권력 구조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야? 합의의 원칙. 그리고 각 지역별 마을 공동체의 자치,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토 민주화를 위한 구조개혁으로서 연방주의 사상과 광역정부의 국가성을 부여해라. 별도의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광역정부가. 균형발전 우선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앙의 존재에 지방이 예속되는 문제와 지방은 자주 자립 자치의 영향을 기르지 못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자치 영향을 전혀 길러주지 못하고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연방주의, 페더럴리즘, 연방주의 사상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의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제7공화국, 제7공화정은 연방제 국가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가정해야 되죠. 자주 자립 자치의 17개 광역정부에게 여기서 17개가 약간 좀 그러니까 자르란트, 독일의 자르란트, 제일 작은 주가 자르란트인데 거기도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도 거기 독립정부 국가거든요, 자르란트가. 프랑스 국경에 붙어 있는. 거기도 별도 정부예요. 오스카 라퐁테인이 바로 유명한 자르란트 출신이. 거기서 주총리를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17배 광역정부의 국가성을 부여하는 고유한 입법부, 고유한 사법부, 고유한 행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자유와 질서, 즉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기 주변하고 같이 합친다든지 그래서 한 10개 정도, 남한만 따지면 한 10개 정도의 광역정부를 만들어서 국가성을 부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정도면은 평균 한 500만 명 정도의 국가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한 원칙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분권화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나중에 이걸 또 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여기 할 텐데 분권화 원칙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가성을 다 부여하고 지방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자기네 마을을 자기네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례성의 원칙은 뭐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다 비례로 재정 상태가 균등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보충성의 원칙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정을 배분하되 그 지역에 배분하되 더 이상 재정을 배분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돼. Don't touch. 재정은 배분하되 don't touch. 우리가 예술계 문화 부흥을 위해서 예술 부흥을 위해서 예술가들한테 정부 재원을 지급하잖아요. 지급했으면 정부 재원을 배분했으면 터치하면 안 됩니다. 예술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보충해 주되 터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권화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건 뭐냐? EU를 창설할 때의 원칙이야, 이게. 이걸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연방주의 사상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연방주의 사상이 5,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빨리 이걸 해야 돼요. 그래 21세기에 이거를 끝장내야 됩니다.
광역정부에 국가성을 부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도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7공화국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20년 후에 한다고 치면 그때는 미리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 자치분권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한 90% 이상 자치분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재정 균형화, 재정 평준화 이런 걸 통해서 지방이 골고루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공화정을 바꾸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남북이 좀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개성공단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 북쪽에 큰 넓은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 공단을 더 만들어서 제조업을 살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키델스키 부자가 쓴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How much is enough?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낭비는 돈의 탕진이 아니라 인간적 가능성을 탕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분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 자유가. 마을 공동체에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치할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어떻게 잘 사는 곳에 빌붙으려고 이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부산이 노인과 바닷소리 나는 거야. 남는 건 노인이요. 그 바다밖에 없는 거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독일은 그러면 재정평준화를 어떻게 하냐? 수직적 평준화와 수평적 평준화를 해요. 수직적 평준화는 뭐냐? 연방과 주를 이렇게 그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가 3대 세원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나눠, 이렇게. 나눠서 개마인데, 우리 동네, 마을 공동체에도 거기서 세금을 걷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쭉 나눠요. 그리고 개별 조세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법에 돼 있어요. 헌법에는 반드시 수직적 재정평준화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재정평준화. 이건 재정평준화에서 피난츠 아우스글라히의 그 첫 번째 수직적 재정평준화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헌법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재정평준화를 하는데 이것은 수평적 재정평준화를 한다는 거예요. 주마다 그 재정이 충분한 데가 있고 불충분한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한 데는 어떻게 내주고 좀 부족한 데는 받는 거야. 그것을 연방정부가 다 골고루 그 해의 그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주죠. 이것도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에. 5개의 주는 전부 16개 주거든. 5개의 주는 주고 자기 재정이 충분하니까 연방에다 내고 그다음에 11개의 주는 16개 중에 11개의 주는 그걸 받아요. 연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바이에른 주가 가장 잘 살아요. 그래서 약 13조 7천억 원을 내는 거예요. 이게 23년도 작년도 얘기입니다. 바덴뷰텐부르크가 그 다음에 약 6조 8천억 원, 우리 한화로 6조 8천억 정도 되네. 큰 돈이죠. 바이에른은 13조 내고 바덴뷰텐베르크는 이 남쪽이 잘 살아요. 남쪽이 독일은 남쪽이 잘 삽니다. 잘 살아요. 여기 바덴뷰텐베르크는 그 벤츠가 있는 데고 바이에른은 BMW가 있는 주입니다. 잘 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헤센주가 잘 삽니다. 그래서 약 5조 원을 연방에다 냅니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부족한 다른 주에다가 다 이제 그 부족분을 다 나눠줍니다. 제가 헤센주에 살았기 때문에 헤센주가 왜 돈이 남느냐? 그것은 그 프랑크푸르트가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그 금융도시죠. 금융도시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걔네들이 돈을 좀 냅니다. 그 다음에 헤센주, 다음에 함부르크. 함부르크는 항구도시잖아. 그 유럽 최대 항구도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1조 4천억 원을 연방에다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남쪽에 라인할드 팔츠. 여기도 돈을 조금 냅니다. 얼마나? 4,800억 정도를 우리 돈으로 4,800억을 냅니다. 그 함부르크만 해도 1조 4천억을 내죠. 조그만 도시인데. 그럼 제일 많이 받아가는 주가 어디냐?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이 하나의 나라예요.
별도의 나라입니다. 도시국가죠. 그래서 5조 7천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딜 받느냐? 작센주가 받습니다. 다 동독주들이 많이 받아요. 5조 1천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튜링겐주가 2조 9천억을 받습니다. 작센 아날트가 2조 8천억을 받고요. 니더 작센이 2조 6천억을 받습니다. 메클렌버그-포먼 이 주가 2조 6천억을 받습니다. 메클렌버그-포먼이 앙겔라 메르켈의 지역구입니다. 그 다음에 브란덴부르크가 베를린을 싸고 있는 주입니다. 2조 2천억을 받고요. 노트라인베스팔렌에서 약 1조 8천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브레멘 도시국가죠. 거기도 1조 2천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자르란트,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제일 조그만 나라, 인구 100만 정도 되는 그 나라에서도 약 8,80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00억을 받는 슐레스비 홀슈타인. 슐레스비 홀슈타인은 덴마크와 국경을 가지고 있는 주, 그 주에서 이제 지원을 받죠. 이렇게 그 수평적 평준화를 함으로써 국토 전체가 너무 못 살고 너무 잘 사는 이런 게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야? 우리의 연대하려는 공동체가. 그래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경쟁하는 거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 저 미쳤나? 왜 경쟁이지? 자기가 잘 살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이 너무나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게 다 공짜였거든.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독일에도 아주 더러운 놈들이 많이 있고, 아주 이상한 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고위 공직으로 올라간 사람들, 또는 자기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 다 국가에 내가 지금 혜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 내가 국가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내가 만났던 기업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신이 나라 전체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뭐냐? 사랑을 실천하자. 앞으로 있을 민주당 집권 20년의 성패는 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자.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재정평준화를 하면서도 크게 사람들이 그거에 불만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제7공화국, 제7공화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경사교국, 이번에 국토민주화를 먼저 다뤘지만 다음 시간에 교육민주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교육민주화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인의 타고난 자율성과 가능성을 그 스키데스키 교수의 부자가 쓴 얼마 있어야 충분한가. 돈의 탕진이 아니라 뭐야? 인간의 가능성을 탕진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섰을 때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부탁의 말씀은 늘 얘기하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서 퍼날 해가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정치 행위, 공론장에서 집단 의사결정을 올바로 다시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합시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정치판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국힘당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민회에 꼭 가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런 정도는 우리 네트워크를 위해서 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런 걸 강조하는 그 교육 무슨 뭐가 있으면 나도 거기다 무슨 회원에 가입할 것 같아.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네트워크가 운영되려면 약간의 재원이 필요하니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달에 한 잔 값으로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리팡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힘들다. 자,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그 신앙을 그대로 독일에 가서 이게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니라구나 하는 걸 알고 내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던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두 내외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의 한 형식으로 내가 이런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학문적 소양을 갖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권민내라는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마도 80 전에 이 강의를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죠. 누구냐 이게 생각이 갑자기 또 안 나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강의를 했던 양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갈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한 조상이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루나님, 우체 원순이님, 국민 개원숙님, 하나 김용기님, 카뱅 서문욱님, 요 5가지 정보를 내 개인 메일 계정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제 제 강의는 거의 다 끝났고요. 더 많이 배웁시다.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얘기한 것들이 진짜 그런지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한번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는 시민이 됩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된 힘으로 우리 사회를 부강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가가 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민주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교육을 혁신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